서방님과 머슴을 헷갈린 바보 새색시. 이른 아침 차가운 마루에 꿇어앉은 서연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아직도 한낮이 되도록 이리 게으름만 피울 셈이냐?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한 뒷바라지는커녕 몸단장할 생각만 하니 집안에 기강이 서겠느냐.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작은 기침만 삼켰습니다. 평창의 명문가인 김진사댁에 시집온 지 3년, 그녀의 삶은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빈 항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곱게 자란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성정을 보며 우리 연희는 훗날 화려한 난초가 되어 명가의 대를 이을 것이라며 그녀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김진사댁에 시집온 순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지아비 김영수는 온 나라의 수재로 이름난 사내였으나 그의 마음은 오직 과거 급제에 대한 뜨거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첫날 밤 김영수는 서연의 손을 잡기는커녕 굳게 닫힌 입술로 차가운 말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부인, 내 그대를 맞은 것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고 내조를 받기 위함이요. 헌데 지금 내게는 나라의 기둥이 되기 위한 학문이 더 급하니 부디 현명하게 처신하여 내 공부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날 이후 김영수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서연의 방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는 그저 집안의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선비였고 서연은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지아비를 대신해 서연을 옥죄는 것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빨리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가문의 수치라 여겼습니다. 아가 여인이란 박과 같은 존재. 지아비의 씨를 받아 튼실한 아들 하나 낳아주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이다. 헌데 너는 어찌하여 3년이 지나도록 배가 감감무소식이냐? 밭이 차고 메마르니 농부가 어찌 쟁기를 들고 싶겠느냐?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만 삼켰습니다. 쟁기질 한번 받아보지 못한 밭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텅 빈 방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답답한 비단호 속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하인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창밖의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서연은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머슴 돌쇠였습니다. 놀랍게도 돌쇠는 사랑채에 틀어박힌 지아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과 풍기는 기운은 전혀 달랐죠. 지아비의 창백한 얼굴에는 늘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돌쇠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건강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돌쇠의 땀 흘리는 모습을 훔쳐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잊고 살았던 생명력과 활력이 돌쇠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돌쇠는 거칠고 투박한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마주칠 때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돌쇠의 눈빛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아비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 속으로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새로운 욕망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 김영수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잘 지키시오. 이번에야말로 금이 환양하여 가문을 빛낼 것이니. 그는 여전히 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지아비가 떠나고 텅 빈 사랑채를 보며 서연의 마음속에는 시원함과 함께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몸부림쳤고 돌쇠의 넓은 등판과 거친 손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던 서연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선 익숙한 그림자에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방님, 어찌 벌써? 서연은 지아비가 일찍 돌아온 줄 착각했습니다. 사내는 젖은 도포를 벗어 던지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몸이었지만 그의 품은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았죠.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거칠고 서툰 입맞춤과 열정적인 몸짓의 서연은 이성과 본능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욕망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창 밖에서 번개가 번쩍 내리쳤습니다. 그 찰나의 빛에 그녀의 위에서 헐떡이는 사내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냉기 대신 이글거리는 숯불과도 같았습니다. 지아비가 아닌 머슴 돌쇠였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비명을 제 입술로 막아버렸고 서연은 그저 무기력하게 그의 거친 욕망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아비의 차가운 외면과 돌쇠의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세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 어리석었는가. 서연은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찾아오던 월경이 멈춘 것이었죠. 설마 하는 불안감이 커져갈 무렵 과거에 낙방한 지아비 김영수가 돌아왔습니다. 김영수는 낙방의 울분을 아내에게 풀려 했습니다. 내 그대를 맞은 것이 후회스럽소. 그대에게서는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으니 어찌 내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겠소. 그는 차가운 말로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대와 내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년이 되는 날이요. 김영수는 강제로 그녀의 옷을 벗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차가웠고 그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 전 그 비오던 밤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의 서툰 움직임에 서연의 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그에게는 경멸 어린 말만 들려왔습니다. 내 어미의 말이 옳았다.
그대의 밭은 씨앗을 심을 수조차 없는 척박한 돌밭이요. 그날 밤 이후 김영수는 아내에 대한 경멸감과 함께 뒤틀린 정복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돌덩이라며 굴복시키지 못했던 아내를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혔죠. 한편 머슴 돌쇠 또한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서연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사내가 각기 다른 욕망을 품고 서연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김영수가 독한 술에 취해 방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돌쇠가 서연을 끌어안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요망하고 더러운 것들. 김영수는 이성을 잃고 돌쇠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소란에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몰려왔고 서연의 비밀은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돌쇠는 가문의 치부를 덮기 위해 남쪽 섬의 소금밭 노예로 팔려나갔고 서연 또한 그날 아침 맨몸에 누더기만 걸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연은 쫓겨나는 순간에도 뱃속의 아기를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 나의 잘못으로 생긴 아이. 그녀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친정에서도 차갑게 거절당한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홀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 한 벌과 뱃속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뱃속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밥 한 술을 얻기 위해 몸을 팔기도 하고 비바람을 피해 굴 속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곱게 자란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부르트고 거친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뱃속의 아기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 끝에 그녀는 마침내 금강산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쓰러지듯 당도했습니다. 늙은 비구니는 그녀의 사연을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은 산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지아비와 머슴, 두 사내를 반씩 빼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기에 그리고 아이는 자유롭고 넓은 하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더 이상 그녀는 평창의 양반과 며느리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늘 위의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암자 근처의 마을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하늘이를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하늘이는 총명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없었지만 서연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세상의 어떤 아이보다도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강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이 아이가 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영수는 결국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매달렸지만 낙방의 쓴맛만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과거 급제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서연을 내쫓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린 것인가? 내게는 오직 서연만이 남았었는데 뒤늦게 아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그는 마침내 금강산 근처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연과 그녀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김영수는 서연의 초라하지만 당당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돌아와 주시오.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더냐?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 다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수치심과 불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찾으시는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리의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 하늘입니다. 저희 모자에게는 이제 나리께서 계실 자리가 없사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를 깨달은 채로 말입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놓쳤던 것은 부귀영화나 명예가 아니라 한 여인과 한 아이의 따뜻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